그 앞서 이제 그 전반기 2년 동안 네네. 입시 위주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네네. 좀 다양한 교육들을 좀 해보자는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네네. 이해를 좀 확산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였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이 뭐 이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자, 임 교육감께서는 이제 취임과 동시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경기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이게 공유학교라는 게 있어요. 네네. 네. 이 말로만 들어서는 선뜻 어떤 개념인지 잘 안 들어옵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네, 이제 지금까지 우리 모든 교육 정책은 학교만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공교육, 소위 공교육이. 그럼 공교육 범위는 학교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학교 안에는 교사들도 예를 들면 교육할 수 있는 역량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회가 변하는데 그걸 교사들이 다 흡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그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굉장히 변화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라고 하는 공교육, 기존의 공교육 체계에서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은 개별적 학생들의 요구를 맞추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또 학생들 간의 편차도 커서 어느 경우에는 뭐 학생들한테 맞추지만 학교 공부가 너무 시시한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너무나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모든 걸 다 감당하지 않고 지금은 학교에서 안 하는 건 전부 사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교육으로. 그래서 공교육 비중보다 사교육 비중이 사실은 학생들한테는 더 중요하고 이런 지금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공교육의 위축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의 영역을 기존의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 교육을 공교육에서 흡수하자. 그럼 그 공교육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학교에 그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니까 학교 밖에 있는 지역사회 여러 교육 자원들, 공간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이 교육적 역량을 가진 많은 분들이 지역 주민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경기도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생님들이 다 못하시는 그런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이제 좀 그 지역사회에서 학생에게 해주자. 거기 주관은 우리 학교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께서 주도가 되지만 학교의 공유학교는 결국은 교육장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사회의 지자체와 함께 운영하는 일종의 공교육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걸 밖에서 할 때 그 선생님께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밖에서 수업을 받아도 수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야말로 공교육의 실질적 확장이죠. 형식과 실질적 내용을 다 확장하는 거죠. 그런 좀 준비를 내부적으로 좀 규정 보완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감께서 이 네. 교육 행정만 계속 해오신 전문가라면 네. 이런 개념을 이렇게 구체화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네. 국회의원도 하시고 네.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시고 네. 국립대 총장도 하셨죠. 네네. 이런 경험들이 이 공유학교 추진에 좀 도움이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그 굉장히 도움됐고 또 전임 그 교육감님 시절에도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그런 역량과 이렇게 연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공교육의 범위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우리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교육청도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그 면이 좀 달라졌다 볼 수 있고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대학이 있는 도시가 대체로 보면은 이제 이런 교육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역사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대학의 교육적 역량을 접할 기회가 좀 많습니다. 굉장히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제 추진하는데 뭐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유학교를 올해부터 이제 도내 모든 지역으로 이제 확대 시행하십니다. 네. 대표적인 공유학교 사례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이천에 그 백록학교라고 이제 그 폐교가 된 그 학교를 조금 거쳐서 허그 공유학교로 했습니다. 허그 공유학교를 껴안다 하는 뜻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그 인성을 좀 바로 이렇게 고친다는 이제 영어의 그 약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학교 안에서는 미처 다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분리교육이 필요하다든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리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말 그
우선 마음부터 좀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거기는 아주 그런 시설이 좋거든요. 환경에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적 어떤 그 관심과 그 개별적 맞춤형 어떤 치유를 겸한 이런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죠. 그건 개별 학교에서는 도저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종의 공유학교 형태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용인에 갔다 왔는데, 용인에는 그러니까 이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는 원산 배감 이쪽 지역이 굉장히 외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 학교 하나하나에서는 학생들은 관심이 있지만 학교 하나만으로는 그 선생님이 거기 찾아가서 할 수도 없으니까 그 지역의 택시들이, 그것도 공유 택시들, 택시들이 이제 영업 형식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모아줍니다. 이제 일과 후에. 그러면 학생들이 모이니까 이 학교 저 학교에서는 7학교의 학생들이 배감초등학교에 모여요. 그래가지고 뭐 오케스트라도 배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단체 활동들을 해서, 제가 한번 직접 가가지고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학생들끼리 여기 와서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어울리니까 좋아요. 그래요. 그거는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거점지에 거기 오면 자기네 학교에서는 자기 반이 10명이 내지만 거기 오면 30명, 40명 모여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공유학교. 또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공유학교의 그런 형태를 지역에서 아주 해서, 제가 어제도 어떤 그 지역 주민을 만났더니 자기 공유학교에 자기 애가 갔는데 리듬 체조를 배운답니다. 근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거 중단하는 거 아니죠. 저한테 그러고 이제 이 문의를 하세요. 그리고 뭐 광주시 같은 데도 보면 그 오케스트라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준별로 모여가지고 하는 오케스트라 단이 있어요. 거긴 제가 그 효과를 물어보니까 우선 초중고등학생들이 같이 어울리니까 저절로 인성교육도 되면서 아마 그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 폭력이나 이런데 제가 볼 땐 관여하는 일이 없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 어느 학교는 전교생이 다 그 공유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참여하는데 하여튼 학교 폭력 제로라고 그 지역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군요.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방금 이천, 용인, 또 성남, 광주 이런 네.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공유학교가 잘 정착되고 또 시행되려면은 또 그 공유학교가 위치한 지자체도 그렇고 네. 대학, 네. 다른 여러 기관들 함께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은 반응이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사례에서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그 김포 지역에 가면 고촌 지역이라고 있어요. 고촌. 예, 고촌 지역에 어느 그 고촌 아트홀이라고 어느 교회라고 이름 붙이면 또 종교적 색채를 띌까봐 그냥 아트홀로 이름을 해서 그 지역에 5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셔틀버스로 다 해가지고 방과 후에 거기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 그다음에 음악, 미술 활동 이런 다양한 그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오케스트라나 이런 걸 하시는 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17분, 대학 교수님을 포함해서 17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전부 거기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하여튼 그 제가 거기서 만난 어느 부모는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학원에 애들 안 보내도 되겠다고, 사교육 안 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공유학교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공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생긴데 공교육이 공유학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확장을 하면 저는 사교육 문제도 많은 부분이 그 이쪽 공교육 쪽으로 흡수되도록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의 공유학교 정책이나 또 앞서 말씀하신 그 학생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같은 네네. 것들 모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관된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인성 그렇습니다. 네. 요거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특별히 이렇게 이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유 또 이 임태희 교육감 방식의 이 인성 교육이 지향하는 지향점 뭐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인성하고 가령 역량을 이제 저희가 2개를 강조하는데 이제 실력하고 그 역량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제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다닐 때의 기초 역량은 지금 생각하면 그 기초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죠. 지금은 학생들의 기초 역량이라는 게 또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역량은
언제든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또 특히나 이제 AI 그 디지털 시대는 그 역량의 많은 부분이 인간의 역량의 많은 부분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또 제가 못하는 건 다른 분으로 대체해서 그 역량은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공존할 수 있어야 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인성 분야거든요. 근데 인성 분야는 저는 인류 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인성 분야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기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전을 봐도 그렇고 뭐 동서양의 어느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고전을 봐도 대체로 그 부분은 서로 맛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아야 될 인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저는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바탕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더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제 이 직원을 선발할 때 실력은 얼마든지 그 기업에서 역량을 키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인성은 기업에서 인성 교육까지 시키면서 직업 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인성이 괜찮은가 하는 거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전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도 이제 인성과 실력이 균형을 이루는 겸비한 이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